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CR 사상연구원 김영덕 원장입니다. 저희 CR 사상연구원에서는 작년도 2023년도에 함석헌과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7번 강연을 했고요. 올해는 2024년도 함석헌과 생명평화로 지금 8번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강연인데요. 여기 전호건 선생님은 또 함석헌과 생명평화 또 동령철학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시고 이렇게 강연도 저희 함석헌 관련된 단체에 와서도 또 강연한 적도 있고요. 아주 호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의 이렇게 함석헌과 관련해서 또 생명평화에 대해서 동양철학적 시각으로 이렇게 잘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전호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12월 3일 이후로 좀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달에는 함석헌 기념관, 선생의 기념관에서 도봉구에 있는 그곳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제 기억에 아마 2022년도에 역시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다만 학생들은 일정한 그 뭐랄까요 규약 안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하고 이런 학교 바깥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 바깥에서 시민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할 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되거든요. 제가 뭐 그 여러 차례 해봤는데도 역시 매번 긴장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국이 이런 시국이면 더 긴장돼요. 왜냐하면 좀 그 외람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2016년이었겠죠. 그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제가 또 일반 그 시민 학생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이제 강의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심한 논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렇게 말다툼에 가까운 그런 실수를 제가 저지른 적도 있고 그래요. 저는 언제나 이제 이 원칙이 학생은 언제나 옳고 청중은 잘못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그 원칙을 그때는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어디 뭐 지역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 혐오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광화문 집회였죠. 그때는 광화문 집회에 뭐 매주 나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첫 마디가 광화문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감격에 차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좀 이렇게 화를 좀 벌컥 내시면서 아니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자식이 치부를 가려줘야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비난을 하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저를 막 이렇게 공격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통은 그 자제력을 잃지 않거든요. 부드럽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 뭔가 좀 뭐 제가 혈기방강한 나이도 아닌데도 혈기가 좀 끓어오르고 그랬는지 그때 그냥 말다툼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때 제 기억이 부모가 아니다. 세상 천지에 선거로 부모를 뽑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권력자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되는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받아치고 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늘 이제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층 더 내가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을 좀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생이 뭐 공부 못한다고 학생을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그런 셈이 돼서 제가 좀 실수했다. 그 뭐라 할까 능수능란 뭐 이런 말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조심을 하는데 예, 오늘 뭐 이 자리는 제가 안심하고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3일 이후 안녕하셨는지 말씀을 여쭤본 건데요. 예, 뭐 편안하시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함석헌 선생은 제가 처음 그 선생의 글을 처음 접한 건 그 1978년 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90, 예,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이제 1978년이었는데 그때 선생의 그 씨알의 소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했거든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 앞에 그 수학 선생님으로 정년하신 분이 서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서점에 이제 제가 자주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좀 착한 학생으로 보고 이제 그 책을 그 씨알의 소리 이걸 읽어봐라 그러고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 글을 읽었는데 그때는 소화를 못했습니다. 너무 그 뭐랄까요 그 당시 어린 제 생각엔 고등학교 1학년이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그때는 대부분이 어렸습니다. 지금 고1은 어리지 않거든요. 이번에 보셨죠? 어리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그때는 어렸어요. 뭐 제가 어렸다는 얘기죠. 제 친구들이 다 어렸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어린 생각에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뭐 노자 장자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제가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숙을 했을 때 그 하숙집의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그 당시 KBS에 입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근무를 하다가 저 김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내려가게 됐거든요. 고대 전자공학과 나온 형인데 내려가는 바람에 그 방이 비어서 제가 하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형이 읽던 그 책장이 그대로 책장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뭐 온갖 고전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쫙 꽂혀 있으니까요. 뭐 플라톤도 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읽고 뭐 노노맹자, 뭐 노자 장자 이렇게 이제 번역된 거, 문고판 쬐끄만 거, 뭐 우연면 선생 번역 이런 걸 이제 봤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노자 장자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상론에 치우쳐 있고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또 노자 장자를 접했는데 이거 양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노자 장자 자체가 일종의 그 저항의 문학으로 읽는 시선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장자에서 발견한 구절이요. 피절구자 위주요. 절구할 때 구는 이제 혁대고리입니다. 혁대고리. 요런 이제 금속으로 된 혁대고리 있죠. 요즘 것과는 생김새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그 혁대고리를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절국자, 나라를 훔친 자는 위제우, 임금이 된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예, 그걸 읽은 건 이제 한 3학년 이렇게 지나서 3학년쯤에 읽었는데요. 그걸 읽고 정말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청교육대 같은 데는 뭐 억울한 사람들도 붙잡혀 가고 했지만 대체로 이제 거기에 범죄 전과자들 뭐 범법자들 뭐 이렇게 붙잡아 가고 했는데 이제 혁대고리 훔친 사람들이죠. 그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해도 혁대고리 훔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완전히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보낸 장본인은 나라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의 말씀이 옳구나. 이게 결코 이게 단순히 현실 도피적인 그런 텍스트가 아니고 그런 책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안 사람의 글이다. 이렇게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노자장자를 해석할 때 노자장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난무하죠. 무의자연을 주로 강조하는 쪽이 그쪽입니다.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멀리 떠나서 현실을 버리고 이상만 추구하면서 유유자적하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 뭐 이런 걸 이제 노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박한 현실을 떠나서 살고 싶다는 그런 뭐 일종의 로망 비슷한 그런 낭만, 이런 걸로 이제 노자장자를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자장자 책 찾아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일하게 노자장자를 저항의 문학으로 읽어낸 철학자가 함석헌 선생이에요. 유일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좀 나와요. 요즘 저도 뭐 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아직 젊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젊은 연구자들 중에는 몇몇이 이제 선생의 의견과 같은 학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것은 그때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때 이제 무슨 농촌 운동이니 무슨 또 종교 쪽에는 이제 도시산업 선교회니 이런 그 노동을 중시하는 그런 활동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함석헌 선생과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문익환 목사나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어려서 그걸 소화를 못했고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함석헌 선생은 YMCA에서 이렇게 노자장자를 이렇게 강연하고 이러셨지만 그런 강연으로 끝난 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청주에서 그런 그 노동 탄압에 대한 저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 이제 달려가시는 거죠. 거기로 이제 그때 문익환 목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랬는데 그 양상이 보면 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사진 보면 다 알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이 조금 올라가 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선생의 풍모나 이런 건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와 머리카락과 눈썹이 온통 백발인데다가 입고 있는 옷마저 백인 흰 옷을 입고 그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그런 이제 시위 집회 현장에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냥. 일단 풍모가 무슨 산신령이 등장한 것 같은, 그거 완전 산신령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풍모나 이런 것들이 남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 풍모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 쏟아내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더욱 존경하게 됐는데 그때 그런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봐도 어떻게 그 시대에 70년대에 이런 사자후를 토할 수 있었을까? 정말 경이롭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경이로운데 그런 경위가 이제 그 선생의 세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로 제가 느끼게 돼서 사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도 그 당시 이제 시위 현장을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같이 함께 활동하던 다른 그 투쟁가들은 전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폭력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제 진압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기록을 보면 문익환 목사나 이런 분들은 그래 좀 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추기고, 함석헌 선생은 그래도 그렇게 사자후처럼 토해냈지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고 말리고 이렇게 한쪽은 부추기고 한쪽은 또 말리고 이런 현장이 그대로 그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저는 이제 한때는 선생의 그런 노선이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 노선이거든요. 뭐 간디가 따로 없죠. 한국의 간디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자유의 투사도 나중에 무장투쟁을 하거든요. 그건 또 이제 우리가 꼭 보면 폭력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폭력을 쓰는 권력자들이 주로 많이 쓰죠. 폭력은 나빠 이런 얘기를요. 예.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나쁘다는 건 맞는 말인데 누구를 상대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무소유, 이거 아름다운 말이고 맞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꾸 무소유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또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의 뜻보다 이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맥락은 말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사회에서 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비폭력 무저항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는 이제 함석헌 선생이라고 보고요. 그런 방식,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 노선을 견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일종의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는데, 이게 뭐 최근에 보니까 역시 선생의 후예들이 있더라고요. 예. 선생이 뭐 불러갖고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번에 뭐 여의도에서 보셨잖아요. 예, 그 비폭력 무저항 문화운동이죠, 일종의. 뭐 생각지도 못한 이게 촛불이 아니라 뭐 촛불은 뭐 어떤 정치인이 그랬나요? 바람 불면 꺼진다고. 그러니까 안 꺼지는 응원봉과 또 온갖 아이템들이 예, 여의도를 덮고 예, 그리고 함께 마치 그 축제의 장처럼 함께 즐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그 추운 날씨에 말이죠. 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 바로 전 토요일이 아니라 그 지난주 토요일 날 1차 표결이 있을 때 이제 여의도로 갔거든요. 근데 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글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칼럼도 나왔어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옥은 이렇게 치면 칼럼 쓴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소년이 온다인데 마침 그날이 12월 9일인데 12월 10일 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이제 받는 그날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엮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경험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집이 이제 저 사당동인데 거기서 전철을 타고 이제 여의도로 가려고 이제 탔어요. 첫 번째 지하철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사람이 좀 많긴 하지만 뭐 출퇴근 시간 뭐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환성역이 동작역이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꽉 막혔어요. 꽉 막혔고 일단 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통제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통제를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막 싸우고 그래요. 나는 개화역까지 가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막으면 어쩌라면. 개화역이 아마 그 9호선 마지막 종점인가 뭐 그 전역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막나 그랬는데 올라오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밑에 탈 수 있는 상황이냐 그랬는데 타지를 못하고 무정차로 그냥 지나고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꽉꽉 차가지고. 근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와서 거기가 좀 외진 곳입니다. 그 국립현충원 앞이라서요. 내렸더니 또 버스를 타려고 이제 갔는데 버스 대기줄이 막 걷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앞으로 자전거 수십 대가 쫙 지나가요. 그래서 저건 뭐지 하고 봤더니 자전거를 대여해서 여의도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전거 대여소가 그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미 누구는 지하철로 간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동작역 한참 전에 탄 사람들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국회의사당역이나 여긴 무정차역이니까 이제 뭐 당산역에서 걸어오고 뭐 색강역에서 걸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든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는 자전거로 가고 누구는 도보로 가고 뭐 하니까 1시간 44분 걸린다 뭐 이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그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첫날의 그 긴장과는 달리 너무나 평화롭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더라고요. 밤이 돼서 이렇게 그 응원봉이 일렁이고, 예, 저는 모르는 노래입니다만 다만세 이런 노래도 막 같이 따라 부르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예, 또 옛날 그 민중가요도 배워서 또 따라 부르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제 아들, 딸도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말을 안 듣는다고 뭐라 그랬는데, 아, 내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말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졌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벽이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맛봤습니다. 원래 이런 시기에 강의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강의가 산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그 선생의 면모와 관련해서 뭐 제가 알고 있던 추억거리를 요즘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선생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생명과 평화잖아요. 먼저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선생께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예, 정말 놀라워요. 이게 뭐 타우마제인이라 그러나요? 그리스에서 경이라 그러죠. 예, 뭐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함석헌 선생의 선집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책에 이 새 삶의 길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생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뭔가 이렇게, 원래 이게 생명이라는 가치는요, 보수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거든요. 그렇게 은폐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이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생명은 대들입니다. 대드는 게 생명이래요. 저항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저항이죠. 나중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대드는 것이 생명이다. 굉장히 놀랍죠. 생명은 굉장히 온순한, 온건한, 어떻게 하면 굉장히 그 리처드 도킨스 같은 진화학자는 셀피시 진이라는 책을 썼죠. 이기적 유전자. 생명은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물론 또 거기도 반전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는데 유전자의 이기성은 그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가 후속 세대에 전달되는 게 목적이에요. 개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유전자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일찍 죽건 오래 살건 이건 유전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로 전해지느냐 번식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유전자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려면 이타적으로 살아라예요. 반전이 있어요. 유전자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으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기적 목적을 이루려면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기적 목적, 유전자가 다음 후속 세대로 전달되는 번식에 성공할 수 있다가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애초에 생명은 대들미다, 저항이다 이렇게 풀이를 한 거죠. 그리고 생명은 자기주장이다. 나는 나대로 하자는 힘이 생명이다. 나는 나대로 한다. 그리고 온 세계에 대하여 나는 나다,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생명이다. 삶은 스스로 따로함이다. 무한대의 우주에 대하여, 무한대의 우주는 전체잖아요. 전체. 그 무한대의 우주에 대하여 나는 나다. 나는 너의 한 부분만은 아니다. 무한대의 우주는 전체고 나는 그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니까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은 아니다. 부분인 것은 논리적으로는 부분이 맞지만 부분만은 아니다 하고 말씀으로써 생명은 거룩한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한국 철학사를 썼는데요. 그 한국 철학사에서 두 번째로 다룬 인물이 의상입니다. 첫 번째가 원효고 두 번째가 의상인데 의상이라는 그 스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적다 다적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미진중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우주가 있으면 그 우주가 불교에서는 10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방세계입니다. 시방세계. 시방세계 하면 온 우주 전체예요. 그 온 우주 전체에 먼지들이 많죠. 뭐 사실 이 우주 전체에 보면은 뭐 지구나 뭐 이런 것들도 단순히 그 하나의 그 극히 작은 미세한 먼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먼지 안에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의상의 화음일성 법계도에 나오는 말인데, 물론 그 화음일성 법계도는 그 20여만 자에 해당하는 화음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거든요. 그걸 210글자로 압축한 겁니다. 그 압축한 그 글 속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그렇다고 해서 의상 스님 혼자 그런 말을 했고 독점적 사유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성서에도 똑같아요. 성서도 보면 이제 그 내가 만약 100마리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들판을 헤매고 있다면 내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종의 매니지먼트 경영 관점에서 보면 그건 바보짓이죠. 한 마리 찾아 나서면 99마리가 또 누가 훔쳐가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한 마리가 이 남아있는 양 전체의 가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그 한 마리를 구해야 결국 모든 양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선생의 생명과는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한한 우주가 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이 생명이란 존재도 그 무한한 우주와 맞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절대와 상대를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는데요. 절대와 상대는 서는 것이지만 마주 서서만 가지고는 다 죽는다. 서로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기만 해서는 다 죽는다. 그런데 절대는 상대를 떠나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속에서 볼 것이요. 상대 안에서야 비로소 절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상대 또한 절대를 아주 몰라서는 상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상대와 절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뒤에 가면 반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참은 참이다. 이건 이제 노자와 비슷해요. 참은 참이지만 가득 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득 참이라고 하는 건 빈틈없이 가득한 것이 참이지만 그것은 채워서 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참은 빔으로야 될 수 있다. 비움으로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움이 없으면 참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노자의 논리거든요. 노자는 고하, 높고 낮은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고 유무, 있고 없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크다, 작다고 하는 것도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허적실이라 이건 아주 비슷하죠. 한자가 깨졌는데 아시죠? 예. 빌허자에다가 고적자에다가 실, 열매 실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다. 내 삶을 채우고 싶으면 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채워져 있으면 더 채우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게 채워져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나비가 이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다시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번데기가 이제 날개를 갖추어서 이제 우화가 되죠. 우화. 날개가 생겼다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비가 날 수 있느냐? 못 날더라고요. 못 날아요. 그대로는 못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났냐면 날기 직전에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배출해버리고 날더라고요. 비워야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안 비우니까 못 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것도 그렇고요. 젊은 시절에 자주 읽는 데미안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요. 거기도 보면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알이 하나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럼 깨어나 세상으로 나가려면 그 알을 깨야 되는데 못 깨죠. 우리가 이제 새를 볼 때는 그렇게 못 깨고 있으면 이 어리석은 놈 그러는데 우리도 못 깨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권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 못 깨니까 깨달음이 안 오는 거죠. 비워라. 그리고 이제 삶을 다부지게 한다는 말은 보이는 살림에 달라붙으라는 말이 아니다. 보이는 살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살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달라붙으라는 말이 아니다. 참 삶은 내 속에서 될수록 모든 것을 내쫓아 버려야 될 일이다. 내쫓아 버려야 참된 게 들어온다 이거죠. 우리 기억도 그렇잖아요. 기억도 쓸데없는 걸 가득 넣어 놓으면요. 딴 게 못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데 그런데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요. 기억력은 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나는 쓸데없는 걸 자꾸 넣어 놓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신입생들 처음 들어오면 인풋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웃풋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인풋이 갸비지 인 갸비지 아웃이라는 그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인풋이 전부 이제 그 뭐 인간에 대한 혐오 이런 것만 가득 들어가 있으면 나오는 말도 혐오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행동도 혐오스러운 행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내버리면 참된 것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삶은 지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서 지켜지는 것이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대들므로써 삶이 지켜지는 것이다. 자유는 곧 저항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음이 문제요. 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삶과 죽음은 본래 하나다. 그 자리에 간 것이 죽으면 산다는 것이다.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결국 죽으면 산다는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직은 살았는데 죽은 것 같구나. 죽으면 어쩌나 하고 있으면 이건 참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쩌지 이러면 이제 마치 저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 그러면 행복해져야 할 텐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순간에 불행에 빠지는 거죠. 그것은 참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계속 보시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은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 홀로 살아남는 무슨 비법이라면 그게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우리 이제 생명을 두고 손쉽게 선택을 하죠. 요즘 공리주의 윤리 쪽에서 주로 이제 문제로 내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달려오는데 선로 위에 5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차가 그대로 가면 5명이 죽게 된다. 그런데 그걸 레버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면 한 사람만 죽는다. 그러면 레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선택을 약간은 강요하는 듯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선택을 못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명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라고 해서 희생시키는 순간 전체가 다 죽는 길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그 의상의 말씀이나 그 나사렛 예수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공용 얘기인데요. 생명이 몸과 힘을 낳았지만 몸과 힘을 제 것으로 독점했던 파충류는 그 힘 때문에 자멸했다. 공룡은 힘 때문에 자멸했다. 이게 꼭 과학적으로 꼭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공룡은 뭐 6천만 년 전에 운석이 충돌했고 그 운석이 가지고 온 기후 변화에 의해서 공룡이 생존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정도가 이제 유력한 가설이죠. 유력한 가설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룡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덩치라든지 또 많은 그 음식을 먹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곧 에너지고 힘일 텐데 그 힘이 결국 멸망을 초래했다. 뭐 이 정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생명이 생각과 문명을 낳아야 하지만 생각과 문명이야말로 저인 듯이 알아온, 그러니까 공룡이 힘을 가졌던 것처럼 인류는 문명을 통해서 힘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만 그게 저인 듯, 그게 자신의 모든 것인 줄 알아오면 그럼 인류가 자멸하지 않을까? 예. 이때 문명은 우리가 뭐 좋은 의미로 말하는 문명이 아니라 물질 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최상의 가치로 알아오면 그 인류가 자멸하지 않겠어? 이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지배주의 문명은 끝장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때 이 지배주의 문명은 불의의 문명입니다. 그 함석헌 선생의 문명관은 지금까지 그 인류의 역사는 불의의 역사였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가 불행했던 이유가 지금까지 인류의 그 문명이 불의, 정의롭지 못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가 그만큼 불행하고 비극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 생명은 또 한 번 이것을 지면에서 쓸어내리고 가장 겸손한 것 중에서 새 종자를 골라내지 않을까?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리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것인데 상당히 이제 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함석헌 선생은 원래 그 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만 그 1901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1989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본래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평양 고동보통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러다가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선생은 적극 가담자였어요. 그러니까 평양 숭실학교에서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그 유인물을 이제 이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뿌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옥고를 치렀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금하진 않았어요. 뭐 몇 주 이렇게 구금이 돼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학교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학교 교장이 그 평양고등보통학교 학교 교장이 그 일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반성문을 쓰면 복학시켜 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반성문은 원래 반성은 참 좋은 일인데 이 반성문 쓰라 그럴 때 그 반성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정말 그 내면을 성찰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처벌로 하잖아요. 네가 한 게 잘못됐으니까 죄를 고백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생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안 쓰면 퇴학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오산학교로 들어갑니다. 오산학교로 가서 이제 선생의 스승이었던 유용모 선생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오산학교에서 이제 역사 과목도 가르치고 이제 수신 과목도 가르치고 역사 과목도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역사 과목을 가르칠 때 굉장히 그 고뇌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보기에 우리 역사는 이렇게 찬란한 역사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 중원 대륙을 한 번도 넘보지 못한 약소국의 서러움을 계속해서 뭐 그렇지 않은 시기도 뭐 잠깐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기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요, 대체로 두 가지 선택을 하죠. 한쪽은 이제 그 우리 역사가 찬란했다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과거 우리나라가 찬란했어. 뭐 고조선이 뭐 전 세계를 다 지배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선생은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쪽으로 그 학자적 양심,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가르치려니 학자적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다시 어떤 역사관을 제시하냐면 그게 평화의 역사관이에요. 지금까지 그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온 까닭은 이 세계사가 불의의 역사였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평화의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야말로 가장 찬란한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뜻보다는 그 배는 일과 물건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얼마나 물질적인 그 풍요를 이루었느냐만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자랑을 목적으로 삼는 역사였지만 이제부터는 뜻이 주장하는 요게 이제 요 뜻이 강조되는 이유가요. 요 글이 요 함석헌 선생 저작집 13권에 나오는 우리 민족의 이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상. 선생은 이상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그럼 이상이 뭔데? 이렇게 어려운 한자 쓰지 말고 이상이 뭔지 생각해 보자. 뜻을 세워놓은 뜻을 세우는 것이 이상이다.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합니다. 그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뜻이 주장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당한 그 고난이 이제 순환이 요 평화의 역사관이 곧 순환의 역사관이기도 하거든요. 그 순환 고난이 도리어 자랑이 되게 됐습니다. 세계의 양심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고난의 짐에서 더한 발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바로 우리 자신을 알기만 하면 정말 우리 몫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계사는 평화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수천 년 동안 져왔던 그 무거운 짐, 그 순환의 역사가 도리어 자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성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우리 민족 성격의 고갱이는 나는 착함이라 합니다. 착함이 바로 우리 민족의 성격이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본래 현실주의와 폭력주의가 한 가지로 짝해 다니듯 신비주의와 평화주의도 짝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자 얘기를 해요. 신비사상의 노자는 평화주의입니다. 노자를 평화주의로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침략주의가 정의로 되어 있는 시대에는 침략주의가 정의로 되어 왔던 게 근대잖아요. 근대 모든 역사는 찬란한 역사가 아니라 흑역사죠, 흑역사. 예. 지금 서구 문명이 저렇게 그 찬란한 물질 문명을 만든 까닭은 지배의 역사잖아요. 식민지의 역사고요. 그 수많은 그 최근까지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이를테면 그 영국이 지배했던 뭐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데는 보면은 원주민들을 그 호주 원주민들에게 자식을 빼앗아서 교육기관에 넣어서 백인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족은 자기 자식이 어디에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7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사과한 게 최근 2015년인가? 그때 호주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과거 잘못을 반성한다고. 그 원주민의 자식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시킨 까닭은 그 원주민들이 백인처럼 잘 살길 바라서가 아니라 하인이 필요한 거죠. 예. 그 일을 부려먹으려면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부려먹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시킨 거거든요. 같은 짓을 캐나다도 똑같이 했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것도 최근입니다. 2020년 뭐 이때 발견이 됐잖아요. 캐나다의 그 기숙학교 그 지하 땅 속에서 1700구의 어린아이 시신이 발견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최근 이야기고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고 그 이전에는 뭐 프랑스나 뭐 이런 쪽은 그 식민지 개척할 때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로 거기에 가서 그 선주민들, 퍼스트 네이션스라고 그러죠. 지금 캐나다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요. 그 호칭이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요즘은 퍼스트 네이션스, 그래서 첫 번째 주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그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 인디언과 옷을 이렇게 바꿔 입고 그러면 이제 그게 전염병이 퍼지고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런 하여튼 뭐 이루다 뭐 아프리카 쪽에서 저지른 그 만행이나 뭐 이거 이루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싸운 그 막대한 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국가들을 유지하게 해준 원천이기도 하고 그게 그 역사의 원죄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그 잘못을 지금 막 따지고 뭐 들어가고 이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게 근본에 깔려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말씀대로 이 근대의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지배하는가, 식민지를 넓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이 유럽인들이 가졌던 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또 동아시아에 대한 이 관점은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이 사람들은 야만인이기 때문에 이 야만인들을 문명화시켜야 하는 인류의 사명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제국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이후에 많이 극복이 됐죠.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제국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출신 철학자가 또 비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만행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극복되기도 해온 게 이제 이후의 역사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그걸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미주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일본이 오리엔탈리즘의 희생자인데 그 일본은 다시 그걸 조선에 투사해서 이중의 오리엔탈리즘,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을 조선에 또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 순환을 당한 게 우리의 근대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침략주의가 정의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침략주의가.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대가 온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고 어느 책 어느 신문을 봐도 주되는 제목은 평화다. 이제 이 말로 우리가 한몫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세계 역사의 콩쥐라고 합니다. 콩쥐는 구박받는 존재잖아요. 당당히 할 자격을 가지면서도 밤새도록 무대에 나타나지 못하고 구석에서 잊어버림과 학대를 받고 있는 콩쥐야말로 우리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함석헌 선생도 그렇고 선생의 그 스승이었던 유영모 선생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장일순 선생도 저는 이제 비슷한 지향을 가진 철학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성서를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성서에 나오는 일종의 그 순환을 우리의 역사에 적용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선생의 역사관이 바로 평화의 역사관이고 고난의 역사, 순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보시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평생 저항하는 삶을 사셨죠. 그런데 비폭력 무저항의 저항이에요. 예. 여기 뭐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선생이 1901년생이니까 10살, 9살 되던 무렵에 1910년에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어른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이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기독교도 원래 민족주의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를 뭐 신앙으로 중시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그 열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선생의 경우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 교회 권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영모 선생의 영향이 컸죠. 유영모 선생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써놓은 글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신부나 목사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나 혼자 믿는 수밖에. 뭐 이런 글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건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공격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기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성서 읽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예, 그리고 또 자유당 분단 이후에 이제 이건 뭐 압축해서 쓴 거고요. 미군정 시대에는 미군정과 싸우고요. 그 저 신의주에 있을 때 그 저 소련 군정이었죠 그때는. 그 소련 군정하고 싸우고요. 그 이제 신의주 학생 의거가 일어나니까 배우자로 함석헌 선생이 지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구금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또 뭐 선생을 또 반공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또 좁은 틀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근데 남한에 와서는 미군정하고 싸우고, 그럼 반공주의자 이상한데. 그 다음에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니까 자유당 독재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쿠데타 일어나니까 쿠데타 비판하고요. 쿠데타 비판합니다. 여기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하지 않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유신 독재 이렇게 되니까 유신 독재 비판하고요. 그 유신 독재하면서 이제 뭐 긴급 조치 뭐 이런 거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계엄 뭐 이런 거 무섭죠. 저도 이제 그날 이제 뭐 카톡에 막 수십 개가 확 떠요. 계엄이래. 뭐 이렇게 뭐 장난치나 뭐 이랬는데 수십 개가 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장난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봤어요? 계엄이래요. 지금 나가면 통행금지래요. 지금 나가면 잡혀간대요. 뭐. 그래서 제가 창밖을 봤더니 뭐 차들 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다니고 뭐 차는 차대로 다니고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일단 그 당시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뭐 긴급조치 시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시대에 또 싸우죠. 싸우는 방식도 뭐 이렇게 강목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글로 싸우죠. 글로 싸우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표충사 그 당시에 이제 뭐 10월 유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제 어린 기억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안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권력자가 표충사에 가서 표충사를 기리는 뭐 담화를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표충사는 원래 이게 드러낼 표자에다가 그 표자에다가 그 진실할 충자, 충성 충자요. 그리고 이제 사당할 때 사자 쓰잖아요. 근데 선생이 그걸 어떻게 고쳤냐면 표충사에다 벌레 충자로 바꿔가지고 버러지 같은 예,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자장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 써놨을 텐데 뭡니까 그 최추연의 토황소 경문이 있죠. 그게 명문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해요. 그걸 끌어와 가지고. 근데 그 원래는 토황소 경문 같은 책은요, 지배자의 논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황소는 농민 반란군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이 굶어 죽게 돼서 봉기한 거죠. 벌떼처럼 봉기했는데 그 우두머리가 이제 황소예요. 근데 어쨌든 당나라 조정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정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추연은 그 조정 입장에서 쓴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지배자의 입장에서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반대로 지배자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서든 뭐 노자든 장자든 뭐 읽었다 하면 전부 같은 논리로 뒤집어 가지고 지배 논리를 비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읽든지 간에 본인의 이 기준으로 새롭게 재해석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독서인 함석헌의 최대 장점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주석이나 율법이나 이런 데 묶여가기 마련인데 선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독서인 함석헌이 왜 중요하냐면 책을 읽은 데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날까지 옛글은 고전이죠. 고전은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고전에 대한 해석은 권위주의, 절대주의, 귀족주의, 고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권위 때문에 절대주의, 귀족주의, 고정주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의 해석에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성서도 그렇고 동아시아의 그 유학의 경전도 똑같은 길을 가집니다. 정통적인 해석이 있고 그 해석에 위반되면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서양이 더 심했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우주관에 반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화형시켰죠. 화형은요, 죽을 때까지 한 30분 걸린답니다. 예, 그냥 바로 안 죽잖아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잔인하다 해서 교수형, 교수형도 바로 안 죽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죽이려고 이제 기호틴, 단칼에. 그것도 이제 고통이 꽤 간답니다. 또 그렇게 해도. 예. 근데 잘 죽이는 법은 없는 거죠. 잘 죽이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아니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랬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녀 사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했거든요. 동아시아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나라 때 공영달이 편찬한 오경정의 이런 게 나오면 동아시아는 그랬다고 죽이고 이러지는 않고요. 과거에 급제를 못 하죠. 그걸 텍스트로, 그걸 이제 정통 경전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과거에 급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주자주가 절대 권위를 갖게 된 거죠. 공자도 뭐 선악주자 연후의 가학공명이라, 공자맹자를 공부하려면 선악주자, 먼저 주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가학공명, 공자맹자를 가학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주자라는, 근데 물론 이제 주자라는 철학자의 해석이 탁월하긴 해요. 탁월하긴 하지만 그 주자 스스로도 주석을 보면요, 이 견해는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또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일을 기다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모른다는 얘기를 거기 써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읽는 사람은 주자처럼 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자는 자신의 시대 정신에 투철했는데 그걸 읽는 사람은 요즘 우리가 읽는다면 주자가 자신의 시대에 투철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정신에 투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자의 시대에 투철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정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족주의도 심각하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문자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귀족에 가까운 사람들만 가능했던 거죠. 뭐 꼭 귀족은 아니지만 사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야를 가장 중시하는 게 함석헌 선생이니까 한글을 특별하게 사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서양의 라틴어 전부 사제 집단의 언어다.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동설을 주장을 해도요, 저 코페르니쿠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썼거든요. 라틴어로 쓰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회부됐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어로 썼거든요. 그럼 이탈리아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는 일부 극히 그 라틴어 또 보면 막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가다가 끝이 되면 다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입니다. 뭐 전문가 아니면 읽기가 힘들어요. 그걸 누가 읽겠습니까? 그 이제 그런 걸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해석의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절대주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권위주의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생이 얘기하기에는 석가나 예수의 태도를 배우는 게 옳다. 그 글을 읽는다면 마치 석가모니처럼 또 나사렛 예수처럼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경전을 다른 율법학자나 또 주석가들이 해놓은
그 해석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분들의 태도와 다른 것이고 결국 이분들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새 해석을 하고 깨쳤다. 이 석가나 예수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의 전통을 한 점 한 획도 무시하지 않노라고 했다. 눈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자리에서 읽었다. 저는 이제 함석헌 선생이야말로 시대 전체의 자리에서 고전을 읽은 모범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눈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놨죠. 요건 제 글인데요. 눈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자리에서 읽었다고 했는데 결국 고전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에 얽매여서 현재의 나의 삶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탈권위 고전 읽기는 선생에게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전이든 읽으면 그냥 그런데 이제 그 고전이 성서나 노자나 장자나 논어, 맹자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런 고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읽은 건 아니죠, 사실은. 선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고전을 읽으면 반드시 자신의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은 권력과 싸우는 거예요. 권력과 불화한 쪽의 길을 어김없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도덕경이나 장자 이런 걸 여러분들 딱 읽어보시면요. 처음에 붕세라고 하는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이 곤이다. 북명유한이 김영활 곤이라, 그 이름이 곤이다. 근데 그 곤지대, 곤이라는 물고기의 크기가 부지기 기천리하라.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상상 속의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곤이라는 이 물고기가 화이위조, 변해서 새가 되는데 김영활 붕이라. 그 이름이 붕이다. 그 붕새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붕의 등 너비가 또 부지기 기천리하라.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붕새가 해운적 장사의 남명하나니 바다가 움직이면 남명으로 날아가는데 한 번 날갯짓을 치면 수격 3천리, 물길이 3천리를 튀어오르고 또 9만리를 한 번 솟아오르는 이 담부요 양각이 상자 9만리라 양뿔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9만리를 솟구쳐 올라서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이게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 완전히 판타지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아주 골치 아픈 일들 버리고 저 멀리 남쪽 수천리 수만리를 날아가서 거기서 언둔하고 유유자적하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 이렇게 되니까 자꾸 도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은 이걸 전부 저항으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배자의 편에서 선거를 읽을 때도 그 내용을 인용해서 군사독재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또 꿈틀거리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제 해설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선생의 그런 사실 해설이 별로 필요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문헌학 하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이래 놔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저런 뜻이에요 하는데 너무 쉽게 피부에 와닿게 글을 씁니다. 이때도 이래요. 최초원이 신라 때만 있고 지금은 없는 줄 아느냐. 지금도 세상을 망가뜨리는 놈은, 요게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유천하지인,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계시혈육이요 드러내놓고 너를 죽이려 할 뿐만이 아니라 지중지기 땅속의 귀신들까지도 너를 암암리에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엄청 과격한 말인데 그걸 갖고 쿠데타를 비판하고 그럽니다. 아마 이제 요즘 같으면 아마 더 격렬한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선생의 후예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생의 그 훗날 노장을 말한다는 그 일종의 회고하는 글 속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일제 시대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이걸 많이 읽으면서 버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압박 밑에서 낙심이 나려 하다가도 굳센 믿음과 위대한 사상에 접하면 시름을 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몇십 년의 더러운 정치 속에서도 이때는 이제 그 YMCA 연경반에서 노자 강의, 장자 강의 하실 때거든요. 그 이 몇십 년의 더러운 정치 속에서도 내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노자, 장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뭐 집회나 이런 것들을 뭐 신청을 하면 다 허가가 되잖아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요. 뭐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다 허가가 되고 하는데 이때는 아예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70년대에는.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운동하는 쪽에서도 결혼식 한다 그래가지고 YMCA 위장 결혼식 사건 뭐 이런 게 또 있고 그럽니다.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돌린 다음에 결혼식에 모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선언문 낭독하고 막 집회하고 이제 규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간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그 선배들의 그 운동도 다른 의미에서 80년대의 운동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노자장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장자는 저 높은 곳에 있고 나는 여기 낮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당신이 나고 내가 곧 당신이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맞짱을 뜨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짱 뜨자, 맞짱 뜨자. 도발을 좀 해라 이러는데 잘 못해요, 그게.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비로소 이제 도발할 줄 알게 됩니다. 할 줄 알게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면 이제 고전을 뭐 이렇게 읽고 즐기고 이게 아니라 고전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노자나 장자 풀이를 보면 노자, 장자가 동네 할아버지나 동네 아저씨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노자인데요. 그 선생은 노자 전체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자 전체가 하나의 안티테제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는 이제 노자 전체가 반언이다. 뒤집을 반자. 반대라고 할 때 반자는 뒤집을 반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역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선 약수다 하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선생은 윗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윗선. 그러니까 최상의 선은 그 상이니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예. 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가치는 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추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건 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은 왜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 지금 제 출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Art is not beautiful. 예술은 아름답지 않다. Because you think it should be beautiful.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술은 아름답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술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로 예술은 아름답지 않다예요. 예술 그럼 아름다운 것 하면 정형화된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넘어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아름답다 하면 오히려 추한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반언의 맥락이 노자 전체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안티테제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박정희 정권이 안티테제의 대상이었어요. 모든 걸 끌어다가 비판하는 거죠. 81장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노자 강독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선생의 노자 강의록이 일부는 남아 있거든요. 아마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자료로 올려놓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 면모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똑같은 소리인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다. 그리고 깊은 사상이라는 게 본래 그렇다. 깊은 사상일수록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그 서양에서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윌리엄 오컴이죠. 오컴 폰 윌리엄, 오컴 오브 윌리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오컴이 간단한 게 진리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은 복잡하고 지동설은 간단해요. 그래서 지동설이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자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본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 많이 한다. 노자에 나오잖아요. 지자불은 참으로 많이 아는 자는 참으로 아는 자는 불은 말로 떠들어대지 않고 그리고 언자부지 말로 떠들어대는 자는 참으로 알지 못한다. 논어 버전도 있어요. 공자는 뭐라 그러냐면 유덕자 필요한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지만 유언자 불필유덕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지 훌륭한 말을 한다고 훌륭한 덕을 가진 건 아니다. 또 넘어가시죠. 이것도 이제 노자를 가지고요. 총용약경이라고 있거든요. 총은 권력자로부터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욕은 권력에 밑보여서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이 똑같다는 얘기를 노자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총애는 좋은 것이고 욕은 욕당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인물이 나오네요. 예를 들어 김종필만큼 박정희의 총애를 입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총애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박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대권을 잡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박살을 맞잖아요. 그 바람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녹아났지. 이건 이제 우리가 뭐 그 당시 저는 뭐 어려서 저런 생각을 미처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마 요즘 같으면 또 저기에 맞춰서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하늘은 친한 사람을 따로 두지 않고 늘 착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요거 이제 노자 전체가 81장인데 그 중에 79장에 나옵니다. 착한 사람을 도와준다. 백성을 다스리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주권을 대신하는 이라면 적어도 국민에 대해서 의론해야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그게 대통령 자격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특별히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해야 할 말이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맞는 것 같죠? 그건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무친이라. 성인은 특별히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편애가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편파가 되는 거죠. 성인은 누구를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박정희 씨한테 곱게 배웠던 사람들 많지만 그 중에 심성이 평안한 사람 하나라도 있나 보시오.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저 몇 년도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참 안 됐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노자를 보는 게 노자 도덕경 전체가 사실은 이제 원래 일종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죠. 패러독스. 근데 패러독스라고 할 때 이게 독사가 가르침이거든요. 권위에 따른 그 가르침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패러는 곁, 뭐 이런 뜻이에요. 곁에 있으면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담고 있는 이 패러독스, 역설. 그래서 반은, 요렇게 쓰는 반은, 반은이다. 저는 이제 요 반은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패러독스라고 했지만, 그대로 리버스 월즈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또 영어 표현에서 안 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패러독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생은 독재 정권이 걸핏하면 민족 중흥, 경제발전, 충효 이런 가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가치를 내세워서 지배 논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노자는 이제 선생이 한 30년간 이렇게 강의하신 거니까 앞으로 차차 기회가 있을 때 또 접하도록 하시고요. 장자 한 대목만 한번 보시죠. 장자요? 예, 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요. 이게 전부 노자입니다. 예. 또 넘어가 보시죠. 예, 여기,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장을 말한다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장자는 그저 단순히 시원한 문학만이 아니다. 피눈물이 결정된 저항의 문학이요. 예, 삶의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제가 장자 강의를 자주 하는데요. 서양 철학 쪽에서는 저 장자와 자주 엮이는 강좌가 니체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공대 정년하셨지만 이진욱 선생이 장자, 니체하고 제가 또 장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이제 강좌를 한 적도 있고 한데 그 두 책 다 그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니체도 이게 제정신일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제정신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엄청난 정신적 고통으로 결국 정신병 걸리고 이랬거든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온 작품인데 그걸 우리 이제 편안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피눈물 나는 저항의 문학인데 이걸 그냥 무슨 현실 도피가 어쩌고 이거 판타지가 어쩌고 이렇게만 보는 건 물론 그 점 때문에 살아남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만 읽는 것은 장자의 대부분을 놓치는 거죠. 장자를 저항의 문학으로 보고 비폭력 사상으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자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선생의 이 이야기를 따라서 저항의 문학이라고 보고 예로 들었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장자가 뭐냐면 원래 기존에는 장자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이고요. 힘도 없고 실천도 못하는 그냥 지식인.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낮잠이나 자겠다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장자가 소요, 방황, 치마, 무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낮잠 자는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면 그 큰 나무 밑에서 낮잠이나 자겠네. 이런 식으로 셰시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장자처럼 소요방황하지 않고 소요방황한다는 얘기는 삶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나쁜 거죠. 안 좋죠. 그러니까 방황하지 마라 그러지 방황해라 이렇게 권하지 않죠. 방황은 안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장자에게는 방황이 좋은 겁니다. 왜? 목적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목적을 상실하면 방황하게 되는데 장자는 목적만 있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장자처럼 소요방황하지 않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전쟁터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고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낮잠 자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강력한 반전이죠. 낮잠 자겠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 대목이 또 특별히 또 제 가슴을 울린 남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때 제가 81학번인데 교령 교육이 있었거든요. 교령 교육. 그건 저 학생 군사 교육이죠. 1학년부터 2학년 동안 교련 학점 2학점을 2번 따든가 그래요. 2시간씩 교련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련 교육 나중에 보니까 군사 교육 거부자 이렇게 명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무슨 군사 교육 거부자 이러면 뭔가 무시무시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군사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무슨 정의감 이런 것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고
교련은 늘 1, 2교시에 있어요. 근데 제가 늦잠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냥 결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펑크가 나가지고 F가 돼가지고 거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참 왜 이렇게 멍청할까 뭐 이렇게 자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자를 읽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더라고요. 무슨 뭐 큰 정의감, 양심, 뭐 종교적 이유 뭐 이런 것 없이도 이걸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군사교육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받기 위해서 무슨 정권에 저항하고 무슨 민주주의 만세 뭐 정의 이거 없어도 저처럼 게으른 사람도 그거 안 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걸 장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자격이 있다. 왜? 그 인류에 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건 칸트식으로 말하면 정언명령이에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당당해졌어요, 그 이후에. 예. 봐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안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상식이 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선생은 이제 그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이전에 그 수많은 한국 현대사의 그 비극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선생의 평화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뭐 시간 좀 지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열광하는 걸 이렇게 경청했습니다. 저희 함석헌 선생님은 비폭력 평화주의자로서 평생의 국가 폭력이나 지배 세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지금 시 문화가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이런 것도 아마 함석헌 선생님 정신하고 일맥상통하고 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응답 시간으로 좀 짧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하실 때 그 장자와 동양의 장자와 서구의 니체에 비슷한 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자 부분은 이해가 쉽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니체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이제 요 함석헌 선생이 장자를 단순히 이제 읽으면 시원한 재미있는 문학일 뿐만이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문헌이 아니고 피맺힌 외침이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끝에 나온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체의 작품들도 그렇다는 거죠. 장자는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니체도 뭐 전쟁과 폭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니체는 글 자체가 이제 짤막짤막한 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형식 아포리즘으로 쫙 나오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깨어 있는 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장편을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든지 그런 작품을 남겼던 시기가 아니라 이후에 만년에는 정신질환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짤막짤막한 하나하나의 그 말들이 엄청난 고통 끝에 나온 글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참 좋은 말이야 이러고 넘어갈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말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마 등 따스럽고 배부른 사람이 고통이 얘기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 저 노승규 국가기업 포럼 대표로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개헌 발동 시에 그 보느라 잠 못 잤고요. 또 탄핵했을 때 통과 안 될까봐 잠 못 잤고요. 지금은 현재서 결과가 이게 어떻게 될까 참여합니다, 이게. 특히 그 6인에서 9인이 안 된다니까 참여 안 오고요. 잠을 요즘 못 자요. 두 번째 이제 윤석열하고 우파의 어거지가 이 참 어거지라면 이게 대처 방안을 묻고 싶고요. 한덕수 똑같죠. 2030 응원봉 이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 비폭력과 관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 좀 주시고요. 그 마녀사냥 딱 말씀한 제가 정말 떠오른 것이 탄핵 찬성한 사람 밝힌다고 고백하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한동훈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나가가지고 인기가 폭락했다는데 이 부분 좀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뭐 그쪽이 제가 공부하는 영역은 아니라서 아마 상식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기 어쨌든 입헌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우리가 저 헌법에 보면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지만 입헌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입헌이라고 할 때 헌이 뭡니까?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87년에 개헌하면서 그 조항을 넣어놨더군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시달려 본 사람들이 그 계엄을 못하게끔 그 조항을 넣어놨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다 어겼다는 것. 아무리 무슨 그쪽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률적 판단은 그 조항을 넘어설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에선 왜냐하면 아무리 무슨 뭐 친인척 관계가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 토론 저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를 텐데 그 과정에서 그걸 무시하자 그러면 결국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헌법재판관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용납이 될까요?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예, 과연 그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이라고 사회계약론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헌법에 암묵적으로 사인한 걸로 돼 있거든요. 계약을 어긴 건데 그것도 무슨 해석이 애매한 영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이 애매하지도 않고요. 또 그것과는 별도로 또 따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 검찰의 만행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간다.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논리적으로는 틀림없는 그 사실이다. 그리고 조사도 우리 눈으로 다 봤는데 뭐 조사는요. 물론 조사는 다 해야죠. 그 세부적으로 뭐 누가 또 가담을 했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사사치 밝혀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뭐 상줘야 할 게 있다면 상도 주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겠죠. 선거가 아니거든요. 선거는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될 수 있지만 이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뭘 물으셨죠? 예, 이 정도로. 예. 응원봉. 예, 응원봉이요. 예. 함석헌의 비폭력과 관련해서. 예, 제가 그걸 모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딴소리 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였지 않습니까? 선생의 그 후예가 달리 있지 않다. 지금 여의도에서 촛불이 아닌 응원봉을 잡고 다만세를 부르고 또 민중가요 배워서 부르고 또 거기 어르신들은 또 그 다만세 소녀시대 가서 이렇게 보면서 따라 부르고 이게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잘 잡니다. 네, 그 함석헌 선생님의 비폭력 평화 정신으로 불의에 끊임없이 도전하면 아마 결과도 좋은 쪽으로 우리 국민 대부분의 바라는 쪽으로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간단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DA 끝나고 뒤풀이와 송년회가 있기 때문에 아, 참. 네, 그렇게 오래 하진 않고 아무리 늦어도 20분 이전에는 끝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 맺음을 한마디 예, 해주시고 오늘 이것으로 2023년 강연회가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예, 저 보니까 벌써 12월 19일입니다. 이번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워진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